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도 그랬지만 우리 시장 역시 빅테크의 공습이 시작이 됐나를 느끼고 있는 그런 장이고요. 코스피는 좀 하락이거든요. 시가를 고가로 해서 좀 미끄러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 전환이 되면서 영향을 좀 받았고, 다만 삼성전자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유입되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 코스닥이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제약 바이오 좀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예상되는 에너지 섹터 2차 전지를 포함해서 AI 투자 관련주도 오늘 오름세를 띄고 있다는 게 전반적으로 오전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머니코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대 낙폭에 따른 앞으로 될성 바른 나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삼성증권에서 소폭 낮추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았고 300만 원 정도 소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실적 부분 보면은 2분기에는 60조 5천억 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올해는 272조 정도 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밀린 것을 계산해 보면은 데이터 센터 쪽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그랬고, 그리고 메모리 쪽 워낙 이제 쏠려 있었는데 이걸 차츰 해소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시장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런 요소 때문에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 소폭 목표 주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식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근거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공급망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AI라는 건 이제 기업용이에요. AI를 쓰는 거. 그 사용자의 수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버 디램 수요가 늘면서 그러나 내년에 공급 증가율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강세, 공급 제한, 이것은 메모리 업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쏠림 과정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튀면은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다르지 않고요.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촉매제가 주주 환원 정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주가 하방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우리 시장을 관통하는 그런 핵심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가치는 식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그 반경 안에 있다라는 논리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삼성증권 오늘 전반적으로 머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 또 선별해 놨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현재 시간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은 오늘도 쉬어가고 있고요. 어제 매수 사이드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갑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투탑이 동반 약세 특히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개장 직후에는 빨간불로 포착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전환이 됐고요. 현재 구간 삼성전자는 4.3%, SK하이닉스가 낙폭이 더 깊습니다. 4.7% 넘게 빠지면서 답답한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발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베이징에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계획대로라면 기존의 생산 능력의 2배가량 웃돌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반도체 투탑 함께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고요. 전장에서 분위기 좋았던 삼성전기마저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5.5% 거리기에다가 LG 이노텍까지 4% 넘게 빠지면서 MLCC 기판 쪽이 오늘은 부진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내일
네이버가 8%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어제 좀 장 마감 후에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네이버가 8% 그리고 카카오도 나름대로 보합권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S까지 오늘 1% 빨간불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반도체 투탑은 쉬어가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의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황은 어떨지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갛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지만 지금 3거래일 연속 탕승 탄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큐리언트가 거의 상한가 직행하면서 22%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일라이렐리가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고 이 펩트론이 거기에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감돌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HLB 5.5%, 알테오젠까지 5% 빨간불로 포착이 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은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3%, PSK가 1% 넘게 빠지면서 반도체 투탑과 함께 오늘은 소부장도 쉬어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트레이딩 뉴욕맵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흐름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빠지면서 현재 구간 6,1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8%로 현재 구간 758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순매수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2천억 원 현재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3천억 원 가량 매수 의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오늘 6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다소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 주체 간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 오늘 개인도 5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탑픽을 하나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증권사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 굉장히 오래간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키움증권입니다. 목표 주가는 소폭 좀 낮췄는데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후에도 시장 금리에 대해서 김한진 박사님하고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렇게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면 뭐랄까 이 성장주 이런 종목들에게는 좀 아픈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금리 이런 부분도 전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4 혹시 공급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차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고요.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변동성 파고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런 관련주인데 HBM용 TC 본더라고 해서 열 압착해서 반도체 칩을 쫙 붙이는 거 그런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성장이 반영되기 이전에 주가 수준까지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소폭 낮췄지만 그래도 반도체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반도체주를 강하게 매수하라고 했을 때 키움증권에서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뛰어서라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돌리냐면 내년과 그리고 28년도 HBM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반도체 주의 가치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SK하이닉스, HBM향, TC 본더 점유율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2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좀 웃돌았거든요. 그리고 3분기 보면은 일단 2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일회성 비용이라고 봤고 다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좀 낮아지지만 4분기에 다시 튀어오르거든요.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 매출이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과 3분기, 2분기 대비 고꾸라지는 이유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회성 비용 부분이 사라지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산업용 장비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돼서 한 530% 증이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금리도 오르고 베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 깎이더라도 반도체 탑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짝꿍의 역할로서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 로봇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로 얘기를 했고요. KB증권에서 제가 자주 머리코드에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LG이노텍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냈더라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통신위원회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전력 인버터라고 해서 이제 전기를 직류 교류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판매될 수 있을 때 인증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신규 인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공표된 이후에 바로 발효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역시 굉장히 이게 좀 기재가 센 게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인증 취소 권한을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다. 산업적인 규제가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 그래서 휴머노이드나 사족 보행이나 그리고 그 로봇 얘기하는 건데요. 전력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안보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투자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중국을 배제한다는 거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LG이노텍을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외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피규어 AI라는 곳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피규어 03이라고 해서 여기에 비전 센싱 모듈을 독점적으로 LG이노텍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전 센싱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말하면 그 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점을 모두 모으는 그런 핵심,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정보? 수집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눈이다. 그래서 각종 환경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흡수하는 그런 굉장히 보안적인 느낌이 있다. 굉장히 보안 데이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LG이노텍은 피규어 쪽에 그 비전 센싱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그 로봇이죠. 아틀라스에서도 이 센싱 모듈을 납품하는 그리고 공동 개발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지금 미국이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과 데이터 보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을 수 있는 거는 기술력도 기술이지만 데이터 보안으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점수가 더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LG이노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통신을 기반으로 한 기판 이런 쪽도 굉장히 경쟁력의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급 1위 기업이거든요. 이쪽에서도 통신 이쪽으로도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3분기 글로벌 빅테크 관련해서 AI 기판 수주가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 4분기 되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7월만 주가가 거의 50% 가깝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트 흔들리지 않았는데 미국 쪽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다 보니까 더 반사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주가가 반등할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리포트였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독점 공급하는 게 미국에서는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걸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BH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평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봤더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보다 50% 가깝게 실적이 좀 주저앉아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객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쓰지 않고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흔 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흔 거를 계속 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새 제품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좀 가지면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본업 쪽과 신규 산업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H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신규 산업이 되겠고 본업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현재 메모리나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메모리 단에서 원재료가 가격이 갈수록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이걸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반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런 부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좀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이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을 더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켜줄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는 로봇 충전 모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로봇 내부에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장착하는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이 하반기에 성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데 실적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로봇 충전 모듈이나 아니면 로봇 안에 기판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데에 BH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본업에 대한 우려 있지만 신사업 성장 하반기에 괜찮고요. 지금 저평가가 너무 극심하니 지금 저평가를 바라봐야 될 때이다. 주가 계산할 때, 전략 계산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기대 희석되고 본업에 우려 있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된 거라고 하면서 저평가 집중한다면 하반기 모멘텀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도 화장품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의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 8월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다올 투자증권의 박종현 연구원이 오늘 화장품 섹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걸 직접 쓰셨는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울투자증권 박종현 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잘 봤는데요. 이번 주 화장품주 전략 세울 때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포인트는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그 화장품 수출 데이터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달이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YOY 27%, 그리고 기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6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들은 화장품 업종이 2분기 대비 3분기가 QOQ로 실적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7월 달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한 숫자가 나오면서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는 게 좀 이번 주 가장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중에 APR의 실적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PR의 실적의 향방 또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예상보다 훨씬 7월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나 보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 모멘텀인데 그럼 눈여겨볼 기업은 뭐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초 화장품과 기타 화장품의 성장세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마스크팩인데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12% 정도 성장을 하면서 마스크팩 또한 또 다른 K뷰티의 한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와 함께 오늘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마존에서의 K뷰티 업체들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 APR이었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 달 들어와서 탑100 순위 안에 제품들을 한 10개 정도 넣으면서 조금 수출과 함께 아마존 데이터 또한 좀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스크팩 쪽이 100% 이상 성장을 했네요. 굉장히 뚜렷한 그런 실적 호조의 느낌인데 그럼 탑픽 종목 화장품주에서는 어떤 걸 골라야 할지요? 목표 주가까지 제시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드린 맥락을 생각을 해보시면 탑픽은 아무래도 APR입니다. APR은 목표가 54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첫 번째로 고무적인 수출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셀스루 데이터인 아마존과 틱톡에서의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성과뿐만이 아니라 3분기 실적을 미리 예측해보는 그 아마존에서의 판매 데이터 또한 앞서 말씀드린 8월 달에 탑백 안에 제품들이 한 10개 정도 랭킹이 되면서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K뷰티 업체들 중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업체라고 말씀드리면 탑픽은 APR 목표가 54만 원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APR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5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화장품 섹터 아주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의 박종현 연구원인데요. 화장품 섹터 특히나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오일 볼 텐데 목표 주가 이제 최근 올리면 더 눈길이 가죠. 네, S-오일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 눈길이 더 가죠. 오늘 하나증권에서 올렸고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정유는 좀 둔화됐거든요. 근데 윤활기유라고 해서 그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됐고 컨센서스는 부합을 했고 물론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는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의 호조를 가져다준 윤활기유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372%나 오르면서 1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잘해주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4조 이상 나올 것이다. 4조 3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활기유가 굉장히 효자 섹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쪽에서 추가 이익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호황기가 있었는데 그것 대비해서 3배나 긍정적이고 내년 1분기까지 윤활기유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 생산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 국면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9월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좀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흐름들 보시면 되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그 내수 상한제를 좀 폐지한다. 유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서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S-오일은 실적 발표된 이후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고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판단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그래도 개선 중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떨어뜨리지 않았고 5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판재류, 봉영강 이런 쪽으로 좀 나뉘잖아요. 이게 철강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판재류, 뭐 자동차에 들어가고 뭐 전기차에 들어가고 널찍한 이 납작한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을 좀 바람을 잘 탔거든요. 봉영광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AI 센터,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좀 붙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는 실적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는 좀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는 좀 둔화될 수 있지만 자동차 강판이나 그리고 뭐 후판 이런 판매 가격 이런 부분은 톤당 증가할 인상될 가능성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고철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고철 가격이 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빅테크 그 대형 고객사와 계약을 쭉 맺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린 덕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같은 경우에도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실적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 중이라는 건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겠죠. 현대제철에 대한 실적 그리고 그 이후의 방향성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대제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닥 강세입니다. 이제 코스닥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별적인 그런 어떤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을 잘 하시면은 단기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그죠 이란과 관련돼 있는 어제 트럼프가 군인 배우자 신설 관련한 행정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보다도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느냐면은 이란과 관련돼 있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본인이 2차 대전 때보다 더 심하게 때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란이 전화가 와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이란 문제가 가장 이렇게 자꾸 두드러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 아직도 개방이 안 된 상태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비핵화 관련한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을 이란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부분을 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란의 강경파겠죠. 레자이가 절대 이란에 대한 그 호르무즈 해협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튼 지금 시장이 뭐 NK 청산이다, 이란 문제다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고가를 쓰거나 시장이 강했을 때는 그 주도주를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그날의 어떤 승부수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패턴은 어떠냐면은 따라가면은 오히려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리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 그죠? 로봇 순환하고 있죠. 오늘은 뭐 움직였습니까? 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SK 이트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선주들 대원전선이라든지 강원전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어떻게 했냐면 잠잠히 있다가 오늘 또 터뜨렸거든요. 그러면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냐 이거죠. 어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시고 눌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시장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수급이 강한 종목들을 눌림목을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패턴이라는 것이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한 종목을 승부를 해서 그날의 주도주가 나오면은 그 주도주에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적으로 강한 포지션을 취하면은 그날 하루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시스템을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면은 전날 그저 사서 아침에 움직일 때 강할 때 해주고 또 그날 또 그 전날 움직였던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을 눌림을 잡고 이런 어떤 포지션대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그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강하면은 또 로봇 관련한 로봇에서 좀 시총을 대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오늘은 로보티즈라든지 뭐 SPG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이닉스와 로봇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외 개별 종목들 뭐 날씨가 더우니까 바세코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조금 갈 때는 한 번씩 팍팍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환하는 전체의 시장을 보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살짝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패션이거든요. 바뀐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어느 한 부분을 고집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흘러가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보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시장과 경제의 기초 체력이 되는 금리 전망부터 다양한 AI 투자 전략까지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가 베이징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XMT는 베이징 동남부 이庄 지역에 12인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및 국유 기업들과 자금 조달을 협의하고 있다. 첨단 메모리 공장 건설에는 통상 1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CXMT는 허페이와 상하이 등에도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들이 모두 현실화되면 CXMT의 월 생산 능력은 현재의 2배 수준인 60만 장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이 상장 직후 공격적 증설에 나서면서 글로벌 DRAM 시장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번지고 있다. 대형주의 실적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사실 시선은 다시 매크로로 또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한진 박사님 모셨거든요. 궁금한 부분들 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의 관심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물가 압력 이런 부분이 얼마나 더 세질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연준에서도 약간 가이던스는 불확실한 경우가 있고 경제 지표 따라서 우리가 뭐 판단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표를 관심 있게 봐야 될지 특히나 이번 주도 굉장히 다양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당장 뭐 경기 위축을 주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가장 시장에 뜨거운 주제가 AI 캐펙스, AI 네. 자본 지출에 대한 논란인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대비 지금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예. 뭐 그걸 이제 ROIC라고 그러는데 투입한 자본 대비 수익률과 금리가 이제 비교를 당하니까 네. 지금 뭐 체력이 약한 뭐 네오클라우드라든지 혹은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업체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빅테크까지 하이퍼스케일러까지 AI 자본 지출이 줄어들 수 네네. 있다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그러한 지표인데 문제는 이제 금리를 움직이는 게 사실 이제 물가고 네. 또 당장은 이제 유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일단은 뭐 좀 협상으로 조금 모두를 또 바꿨는데 이게 좀 잘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물가가 이제 영향을 받을 거고요. 연준은 이제 조금 뭐 6월 달에는 FOMC에서 점도표에서 하반기에 이제 한 번 인상은 예고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부담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네. 9월까지 혹은 뭐 9월에 인상 안 한다면 12월까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살아 있느냐. 네. 근데 경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자본 지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돈도 이미 마련했고 또 뭐 GPU라든지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기 계약으로 지금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단 자본 지출, 즉 AI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의심은 하고 있지만 네. 내년도 매크로를 조금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금 그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 이제 마련이 네네. 됐고 또 투자 계획이 또 투자에 따른 투자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요 이게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경기 측면은 이제 고용이죠.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버텨주느냐 네네. 이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지금 이번 주에 뭐 7월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만은 지난달에 이제 신규 일자리가 5만 7천 개에서 한 8만 5천 개로 지금 뭐 컨센서스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민자 수가 3년간 240만 명이 줄었어요. 네. 네트 기준으로 순. 트럼프 정책에 따라. 네, 예.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뭐 균형 신규 일자리 이걸 조금 중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15만 명에서 20만 명은 일자리가 새로 창출돼야 월간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한 5만에서 10만 건 정도로 낮아져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아슬아슬하지만 고용 시장도의 균형도 내년 중반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매크로 환경을 조금 저울질해 보면 살짝 뭐 조금 긍정적인 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졸트 구인구족이나 ADP 민간 고용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년까지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왜 이렇게 시장은 또 불안해하고 있는 건지 이게 금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길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금리가 높으면 성장주에게는 부담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네.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펀더멘탈하게는 말씀 주셨듯이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투자가 조금 식을 수 있다. 라는 이제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본 지출을 하는 AI 관련주들, 뭐 지금 뭐 오라클은 말할 것도 없고 하이퍼스케일러 큰 4개 기업들도 지금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부도 크레딧 디폴트 수합, 네네. 신용 부도 수합 이 지표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니까 2023년에 3월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2023년보다는 지금 저 아래입니다. 그래요. 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3월에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에 비해서도 지금 뭐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고는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금리 또 연체율 그리고 채권 시장의 불안한 기류는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네. 객관적으로 제 생각에는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투자가 바로 준다든지 내지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자 부적격 등급 하이힐드죠. 그런 회사채들이 지금은 역사적으로 신용 경세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이미 뭐 신용 경색이 일어났고 지금 난리야. 이런 상태는 전혀 아니다. 네. 네, 조금씩 불안한 느낌은 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봐줄만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엄청난 위기 수준은 아니고 사실 빚 부담이 있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은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를 더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할 그런 거는 좀 제한적이구나.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박사님,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변동성은 어떻게 느끼세요? 꼭 한번 뵈면은 이 부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상반기에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반도체 지수가 7월 달에 지금 30%가 딱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종목 기준으로는 투톱이 45%, 삼성전자는 30% 이렇게 빠졌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똑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주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빅투를 했다.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그런데 작은 균열, 뭐 창신 메모리가 어쨌더라, 뭐가 어쨌더라, 이런 의심들, AI 캐펙스가 어쨌더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흔들린 거죠. 네. 살짝 실금이 갔는데 그게 실금이 이제 구멍이 나고 예.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레버리지가 이제 청산됐다. 과밀화된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굉장히 이런 큰 뭐 약간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S&P 500에서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한 16%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뭐 관련주, 뭐 지주사 이런 네. 것도 또 소부장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70%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레버리지 ETF가 딱 상장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반도체 포지션으로 다 똑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더 큰 지금 사달이 난 거죠. 만약에 레버리지 ETF가 없었다면 제 생각에는 뭐 미국처럼 고점 대비 한 20% 빠졌을 거고요. 미국이 30% 빠진 거는 한국이 한 10%포인트는 기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고 미국이 또 한국에 기여하고 이러면서 부작용이 계속. 네, 또 SK 하이닉스 ADR까지 성장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성이 더 커진 그런 상태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수급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75%가 포지셔닝이 청산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100% 현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수급 이벤트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실적과의 싸움. 정말 AI 캐펙스가 일어나는지 그걸 방해하는 요인이 뭔지 뭐 오늘같이 창신 메모리가 캐파를 2배 증설한다 이러면 그 진위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깨나가는 과정. 네. 물론 뭐 굉장히 지루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좀 전에 미국 경제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AI 캐펙 사이클, 뭐 또 반도체 사이클도 내년까지는 주식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커다란 악재는 일부 좀 털고 가고 있는 흐름들, 뭐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 있을지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당국이 이런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전략 상품을 짤 때 이런 부작용을 혹시 생각을 못했는지 그런 건 좀 의문스럽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니까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나섰잖아요. 그게 혹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일지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네, 당국의 조치가 없었더라도 이미 신용 매물이 50% 이상 줄었고 또 레버리지 ETF의 좀 그 매도가 상당 부분 일어나서 네. 지금 수급이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치가 없었더라도 시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조치를 내린 것은 앞으로 이제 있을 또 미래에 있을 변동성, 지나친 과밀화된 포지셔닝이 형성됐을 때 이번과 같은 7월달과 같은 그런 문제를 사전에 조금 차단하는 그런 넥스트 스텝이지 뭐 이미 그것은 뭐 지나간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박사님도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상승률은 처음 보는 숫자이셨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17% 이상 급등했으니까 이게 코스피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은 그동안 너무 못해서 이게 완전 플러스 되더라도 거의 뭐 최악의 뭐 7월이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형주의 급 반등 이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에 완연하게 좀 온기는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못 갔잖아요. 대형주 그늘에 가려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 뭐 세액공제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AI, 뭐 에너지 쪽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확정적으로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자금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조금은 주거니 받거니 뭐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지수가 여기서 조금 코스피 지수가 조금 안정권, 사실 전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 투자에 상당히 조금 쫓기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켰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자금도 상당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코스닥 시장 혹은 뭐 코스피에서도 소외된 종목 쪽으로 조금 매기가 확산되고 순환매가 조금 액티브하게 일어나려면 지금은 위험지대입니다. 지금 지수대는 위험지대고 가령 한 7,000선 위, 코스피 7,000선 위 정도는 이제 하락폭의 거의 한 50%를 극복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면 뭐 계단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상승 쪽으로 잡힐 것 같거든요. 지금 6,200에서 7,200 정도 사이가 상당히 불안한 구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잠깐 코스닥에 갔다가 다시 또 뭐 현금화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조금 꾸준한 시세가 나기에는 조금 짧게 끊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피셜이 좀 들고요. 아무튼 뭐 긴 그림에서 볼 때는 조금 투자자들이 혹은 시장이 그걸 직관적으로 안 거죠. 이게 순환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균형 감각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집단지성으로 지금 코스닥으로 갔다가 또 다른 소외 종목으로 가는, 또 코스닥에도 실적주들이 있거든요. 앞서 이제 수급 장세는 지났고 실적 장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실적 장세에서 코스닥의 실적주 혹은 앞으로 실적이 기대될 수 있는 꿈을 가진 뭐 종목들 좀 순환매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로보 이런 쪽이 부각받고 있는데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을 타는 건 또 확실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 좀 스마트해져서 이런 전략들 잘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개별 종목으로 말하면 좀 변동성이 커진 이런 장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잘 맞춰가야 되는데, 8월 전략 어떻게 좀 세워야지 승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장이면 이런 수급 충격 이후에 주가 지수는 시장은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래서 1단계 지금 내재된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되는 이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실적 장세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급격한 언와인딩이 발생하면서 지수가 좀 치솟는 그런 3단계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8월 장세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이익이 어느 쪽에서 이제 수출 혹은 뭐 기업 실적이 꽂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주식 시장에 탄력적으로 먹히는 좀 담비와 같이 먹히는,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실적을 의존해서 플레이할 거거든요. 시장 심리가. 그래서 실적주 뭐 최근에 뭐 화장품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실적주들을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8월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 엔화입니다. 참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이틀간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125조 원을 투입했다라는 얘기도 들고, 우리가 혹시 엔화를 바라보면서 조심해야 될 거나 뭐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 전략에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28년 만에 뭐 자막에서 같이 미일이 공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미국도 여기서 일본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익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환율 시장이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한 6% 정도 내려왔죠, 엔화가. 그다음에 엔과 원화가 지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로 세트를 가고 있거든요. 대만 달러까지. 그런 측면에서 원 달러도 1,400원대 초반대에 머물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레포,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조금 일일부를 이제 빌리는 단기 환매 조건부 달러 차입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한도가 600억 달러인데 지금 이번에 다 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도 이번에 유로화를 팔면서 엔화를 샀거든요. 그러면서 공조를 했다라는 점. 그거는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리 공조했기 때문에 함부로 굴지 말고 당분간 엔달러는 조금 아랫방향이다, 강세 방향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한 거고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거의 1조 2천억 달러 갖고 있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대로 그 피마 그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그 계약을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앞으로 올린다면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 시장이 또 불안해지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환율은 일단 뭐 물리적인 힘이나마 조금 작용을 해서 조금 안정된 추세를 당분간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환율은 1,424원 50전으로 어제 대비해서 한 5원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오늘 시장 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8원 전략도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유가가 하락하고 알파벳 같은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 급등 이후 어제는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증시에 이 전약 후강 기세를 이어받으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이 코스피가 빠지고 있고 코스닥과 함께 현재 모두 양지수 모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이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강세 탄력 다시 받아가고 있습니다. 회복해냈고요. 현재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6,312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강합니다. 업종 전방위적으로 현재 강세 흐름 받아가고요. 5.7% 넘게 상승하면서 77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4,200억 원대 현재 매수해내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은 사자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400억 원대 빨간불이고 기관이 오늘 팔아치웁니다. 6,800억 원대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3,300억 원대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00억 원대, 1,600억 원대 역시나 외국인도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소폭 하락했고요. 0.31% 내리면서 1,424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샌디스크와 함께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인 HBF의 첫 표준 구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HBF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이에 놓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인데요. HBM처럼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으면서도 낸드를 기반으로 해 용량을 크게 키울 수 있어 대역폭과 용량 확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량은 낸드 다이를 8단과 16단으로 쌓는 두 가지 스택 구성을 기준으로 최대 512GB까지 정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를 계기로 AI 스토리지 시장에서 HBF 채택을 확대하고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 현재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0.8%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15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회복해냈습니다. 현재 0.4%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24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로운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고 SK스퀘어는 3% 넘게 상승하면서 105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준까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일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양국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안은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쪽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또 환경 영향과 보안,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쟁 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에 대한 주도적 통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는 통항료는 서비스료와 같이 명칭만 바꿔 부과될 수 있다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유가가 하락했는데요. 현재 정유주들 흐름 보겠습니다. 애솔 1.7%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11%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10만 9천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수석 부회장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해 책임 경영 행보를 이어갑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김 수석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한화솔루션 구주주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2만 3,053주를 취득했습니다. 다만 지분율은 기존과 같은 0.05%를 유지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로 한화솔루션의 발행 주식 총수가 기존 약 1억 7,446만 주에서 약 2억 2,746만 주로 늘어나면서 보유 주식 증가에도 지분율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번 신주 취득은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절차의 일환으로 조달 자금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미국 태양광 통합 생산기지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수석 부회장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에 한화솔루션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현재 9% 넘게 튀어오릅니다. 2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내일도 이어서 이 스페이스X의 첫 실적이 나오는데 오늘 관련해서 태양광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3%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OCI 홀딩스도 14%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22만 5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이 강세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다시 강세 탄력 붙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전약 후 강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장중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 장기 중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순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BHI까지 오늘 원전주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앞서 미국 시장에서 원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 한 차례 상승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분위기를 받아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KB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원전주 모멘텀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지난주 52주 신저가까지 기록했던 현대차, 오늘 고수들은 저가 매수세 붙고 있고요. 테스도 큰 시세 못 내면서 오늘 고수들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가 한국 시장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릭스에도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고수들의 매수세 붙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사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저가 매수 자리로는 괜찮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장 초반에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사실 중반이라고 할 수 없는데 중반을 반으로 나눴을 때, 그렇죠? 점심시간까지 했을 때 반으로 나눴을 때 장중 상승폭을 일단 깎아 먹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조방원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아주 좋은 현상이죠. 시장이 완전 무너지지 않으면서 순환매의 기회를 주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 급등하는데요. 지금 전쟁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란과의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르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영국의 도심 UAM, 요즘에 UAM 얘기 쏙 들어갔죠. 예전에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바로 택시를 타고 수직 이착륙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래서 수직 이착륙 해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오는. 이제 요즘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영국의 에어로스페이스 회사랑 지금 계약을 해지했다. 그 소식이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급등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6% 급등하고 지금 하나 HD 현대중공업은 1.06%.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조방원, 조원방, 방조원이죠. 이 세 대표 종목이 일단 플러스고요. 그리고 20위에 네이버도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사자나 호랑이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잠을 자니까 완전히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 떠나버리면 밀림이 파괴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사자, 호랑이가 약간 이제 먹이 사냥하다가 지쳐가지고 좀 쓰러져서 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우나 오소리들이 활개를 치는 건데, 자, 어쨌든 지금 반가운 소식이죠. 밀림은 불타지 않았지만
조방원이 활약할 공간이 생겼으니까. 자,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원자력의 대표주잖아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2007년도 고점에 도전하다가 이게 조선이랑 방산이랑 원자력이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2007년도 고점에 딱 막혔어요. 14만 원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괜히 막힌 게 아닙니다. 느닷없이.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 보시면은 고점이 있어요. 2007년도 고점을 너무 오래돼서 지금 옆으로 가야 되죠. 여기 있죠. 여기가 2007년도 고점이에요. 거기에서 막힌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2007년도 20년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막혀가지고 쭉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개월 선에 온 거예요. 매수 기회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기준. 여기서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이 20개월 선이라는 중요한 지지자리 왔을 때 매수 기회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또 느끼실 수 있죠. 여기 2007년도에도 그랬고요. 보세요. 고점은 높아졌지만 보조지표에서 고점은 낮아졌죠. 이번에도 고점은 높아졌는데 주가 고점은 보조지표 고점은 낮아졌잖아요. 여지 없잖아요.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 주가 고점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이때는 피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피할 마지막 기회. 그 다음에 20개월 선이 왔으니까 지금 매수 기회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한국전력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2016년도 이전에 최고 고점에 정확하게 막혔잖아요. 이번에 또. 거기서 급락 나온 거고 이번에 여기도 또 똑같네요. 그렇죠?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보조지표 고점에 낮은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자마자 여지없이 급락입니다. 마지막 팔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언론에서 뭔 한국전력이 목표 주가 10만 원이 나오던 말던 다 팔아야 돼요. 그렇죠? 책임 안 집니다. 증권사 보고서는. 자, 이 20개월 선에 근처에 오면은 이제 사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보다 한국전력은 한 단계 밑에 있죠. 20개월 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전력보다 주도준 거죠. 자, 20개월 선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매수하여서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 주가는 이제는 10개월 선이죠. 10개월 선이 그동안 지지였는데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잖아요. 현재 리얼타임 기준으로 10개월 선이 10만 원 선 정도기 때문에 마디지수 10만 원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그 정도 선까지는 한번 질주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투탑이 쉬어가기 때문에 조방원 쪽으로 매수세가 붙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저가 매수의 기회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종목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스톱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탑이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발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가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면서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작에서 강했던 삼성전기마저 오늘은 하락 전환이 되면서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오늘 네이버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AI 팩토리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흐름 보일지 잠시 후에 좀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종목 상위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네이버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네이버 관련해서 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보일지 궁금하고요. 또 AI 팩토리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네카오 하죠. 국민주식, 삼성전자가 국민주라고 하지만 사실 더욱더 심정적으로 가까운 국민주는 네카오 아닌가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실생활에서. 네카오가 YB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잖아요. 한때는 현기차 OB, 올드보이죠. 네카오 영보이 해가지고 YB의 OB의 싸움이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현기차가 이제 피지컬 AI로 분류됐다가 돼가지고 급등했다가 다 깎아먹고 네카오도 어떻게 보면은 급등했던 그 어떤 영광을 다 되돌리고 그러니까 YB랑 OB랑 싸우다가 YB랑 OB가 다 몰락했어요, 지금. 그거를 이제 조방원이 이어받았죠. 그렇죠? 신진 세력인. 근데 이제 어쨌든 같은 운명이 됐어요. 현기차든 네카오든 한때를 호령했다고는 하지만 한때가 이제 서로 때는 다르죠. 어쨌든 간에 한때를 호령했던 그 네카오와 현기차가 요즘에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죠. 자, 어쨌든 네카오에 대한 어떤 애증이 더 심하실 텐데 물론 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네이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이버 얘기하면서 뭐 NC랑 롯데케미칼 봐라. 그렇죠? NC랑 롯데케미칼 NC로 바뀌었잖아요. NC소프트가 영어로 쳐야 돼 이제. 한글로 치면 안 나옵니다. NC소프트가 상패당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2021년도에 10년 선이 깨지면서 그렇죠? 게임은 끝난 거죠. 지금 2020년도 코로나 때 NC가 최저점이 42만 원이거든요. 지금 23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보다 반토막이 나 있다니까요. 지금 코로나인가요? 아니죠. 지금 코로나만큼 힘든가요? 맨날 경제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처럼 마스크 다 끼고 다니고 밖에도 못 나오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밑에 있다? 그건 뭐죠? 아예 장사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거예요. 안 그러면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안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 10년선 이탈되고 코로나나 만약에 서브프라임 때보다 밑에 내려가면 그런 주식이 있어요. 롯데케미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도 무슨 네이버 쇼핑이고 뭐고 이거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뭐 저게 AI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이버 검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10년 선을 겨우 지키고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지금. 5년 동안. 2022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매달려 있어요, 여기를. 자, 여기서 일단 죽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10년 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NC나 롯데케미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도 이제 국민 주식이라는 마음에만 담아두고 버려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 3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이랑 올해 다 30만 원이라는 벽까지 정확하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2만 원에서 한 7, 8만 원 정도 나오죠, 주당. 30만 원 정도까지가 일단 현실적인 목표가 같아요. 일단은 거길 가서 이번 연도에 마무리를 해야 조금 숨통은 돌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데이터 센터니 뭐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젠스랑이 오면은 뭐 저희 효과가 나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최후의 어떤 절벽에서 발 삐끗하면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거기가 절대 깨지면 안 되고 위로 일단 30만 원 정도까지 진군하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로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6,080선까지 저점을 형성했는데 현재는 그래도 좀 회복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어제에 이어서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지 버블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일단 반도체가 1.4%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다가 현재는 1에서 2%대 그래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간밤에 후에 가서 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어떤 흐름을 우리 가져가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운송물류가 오늘 강합니다. 특히나 방산, 또 항공 관련해서 운송물류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현재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외 금융단은 오늘 빠집니다. 1에서 2%대 주요의 종목들이 한 그 정도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안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확장 기대감 받아가면서 오늘 전력기기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코스닥 시장 안에서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강세 탄력 받아가고요. 이외 엔터 쪽도 강합니다. SM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업종도 현재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섹터로 우주, 태양광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일 텐데요.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사실 상장 이전부터 워낙 좀 기대감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상장 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하루 전인 오늘은 좀 전반적인 관련 업종들, 특히나 에너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하루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주항공은 이번 연도에 그 뽑아낼 만큼 다 뽑아내지 않았나요? 지금 다시 거기를 가기에는 무리수인 것 같죠. 지금 너무 해먹었죠, 솔직히 말해서. 소위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미래에셋 증권 같이 뭐 여기 지분 투자 관련주라고 엄청나게 갔었던 거 지금 주가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거 끔찍하죠. 위에서 물렸으면은. 지금 미래에셋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번 연도에 고점이 77,700원인데 지금 14,470원이에요, 여러분들. 7분의 1 토막 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와, 끔찍하네요. 이거 주가 보세요. 이거 월봉이에요. 일봉이 아니라 이게. 끔찍하지 않나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 주식 투자는 그냥 과열권에만 안 사도요. 절반 이상 성공이에요. 일봉같이 짧은 거 말고 월봉에서 과열권에서만 안 사도 월봉에서 과열권이란 건 얼마나 과열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봉에서야 하루의 움직임을 한 봉이 나타내는 일봉에서야 과열이 자주 나오죠. 여기서마다 계속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고 자 월봉에서 이렇게 과열권에서 사는 것은 무리수죠. 아니, 굳이 이렇게 뜨거운 걸 살 필요가 있습니까? 안 뜨거운 것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열은 다 식었는데 문제는 과열이 식었다고 무조건 저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정도 폭이 순식간에 빠졌으면요. 여기에 중간중간에 아무도 못 팔았습니다. 다 물렸어요.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지분 투자 관련주 중에 미래벤처투자가 대장주라면 지금 이건 또 다른 결이죠.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부품 회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57,300원짜리가 지금 18,450원 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살려면 지금 뭐 침체권은 아닌데 지금 50 정도로 보조지표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 확실히 무슨 반등의 뭐 저기 신호를 따지려면 또 뭐 쌍바닥을 막 찾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고점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차라리 난 거죠. 지금 사는 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번 연도에 기록했던 미래에셋벤처투자나 스피어가 저 고점을 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간다고 시간을 그 6개월 안에 가려고 해도 중간중간에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스페이스X의 실적도 제가 보기에 여기서 이 스페이스X잖아요. 스페이스X가 실적이 완전 무슨 슈퍼 초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기에는 지금 당장 앨런 머스크의 그 꿈이 무슨 화성에 이주시키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돈이 되는 건 스타링크의 가입자 수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무슨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의 모멘텀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스피어도 이제 20개월 선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아까 상식적으로 똑같이 마찬가지죠. 이제 10개월 선에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디지수 때도 3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한 3만 원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블을 또 가야 전고점을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그렇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올해 워낙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이 우주항공 관련된 태양과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까지도 또 남은 기간 동안 꼬마 버블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로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 분기 대비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좀 업종 관련해서 앞으로 ESS 시장도 저렴한 배터리 위주로 좀 오를 거기 때문에 예전의 부흥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종 전망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업종 전망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안타깝지만 2차 전지 자 이미 전기차는 캐즘에 빠졌고 아시다시피 테슬라도 주가가 빌빌거리는 게 더 이상은 전기차에서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빨리 옵티머스 로봇이든 뭐 향후에 뭐 자율주행이든 뭐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안 나오니까 전기차 판매량으로는 비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뭐 지금 ESS 시장이 잘 된다고 지금 돌리려고 해도 때가 늦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미 다 장악을 한 시장이고 그 초반 당시부터 우리는 뭐 3원개니 4원개니 그걸로 나왔잖아요. 원소기호 3개, 4개짜리 기술력으로 저기 이긴다. 근데 뭐 저기는 거리는 짧아도 상관없다. 중국은 우리는 그냥 충전소 많으면 된다. LFP 배터리가 뭐
거리를 더 조금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뭐 한 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니 서울에서 무슨 땅끝마을까지 가니 그거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근데 중국은 향후에 인프라를 그냥 충전소를 자주 세워서 교체를 해버린다. 여기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전소를 그냥 100m마다 세워버려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배터리를 계속 바꿔버려요. 그러면 무슨 성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는 캐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LFP로 전환을 한다고 하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게 미국에 공장 세우는데 공장 세우거나 공장을 갖고 있는 거를 LFP 공장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ESS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원자력 말고 이제 태양광 풍력이나 이런 불확실한 이런 에너지들을 저장해 놓을 때 대용량 저장 장치로 쓴다. 이건데 그 전기차 캐즘 빠지기 이전에 그 상태, 최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다 대체잖아요. 3원계, 4원계가 안 되니까 ESS로 전환. 그렇죠? 전기차가 캐즘에 빠졌으니까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 장치 쪽 ESS로 뭐 대신 바란다. 이런 거잖아요. 뭐 대신 바란다, 대체한다 이렇게 이 워딩 자체가. 그렇죠? 뭐 이거는 제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기술적으로 봐도 똑같죠. 사실 기술적으로만 봐도 상관없는데. 자, SK 이노베이션 뭐 하나씩 그냥 쭉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 상장했을 때 2022년도 최저가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렇죠? 안 좋죠? 최저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지금 2008년도 서브프라임 그 시점에 그 주가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게 여기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제가 NC랑 롯데케미칼에서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 그때 저점 붕괴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서브프라임 때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서 지구촌에 무슨 경제가 다 무너진 상황이고 코로나 때는 전부 다 저기 지구촌에 다 질병이 지금 저기 창궐해가지고 세상이 망한다고 했던 때입니다. 그때보다 주가가 지금 낮다고요? 그럼 뭐죠? 장사하는 밥그릇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NC랑 롯데케미칼의 사례를 눈여겨서 잘 접목하시기 바라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 SDI도 20개월선, 지금 20년선이죠. 20년선 겨우 지지하고 있는데 20년선 깨지면 똑같은 상황 됩니다. 20년선 깨진 적이 삼성 SDI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그다음에 밑단으로 내려오면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뭐 LNF 이런 걸로 나가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마지막 최후의 마지노선만 남겨놓고 있다. 거기 깨지면 다 NC나 롯데케미칼 같은 운명이 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전기차 캐즘이 왔기 때문에 전의 호황을 지금 누리기는 어렵다.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다른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꼬마 버블은 지금 화장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이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죠. 물론 화장품이 다 좋다고 하면은 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상해관광을 주주분들이 안타까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섹터는 좋은데 거기 안에 있는 얼굴은 바뀐 거예요. 그 미국 증시도 그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S&P 500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면 워렌 버핏 얘기대로 그냥 잠자고 일어나도 내가 청년 때 잠이 들어가지고 동화 얘기를 했잖아요. 노인 돼가지고 깼는데도 아무 S&P 500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 이 정도인데 문제는 S&P 500 안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교체가 됐죠. 그렇죠? 100년 이상 살아남은 종목들이 별로 없대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화장품에도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처참해요. 근데 지금 APR이나 달바글로벌이나 이런 새로운 신진 이 종목들이 새로운 얼굴을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에 이어서 미국을 제치고 지금 화장품 수출 이 국가 2위에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바뀌어서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화장품이라는 섹터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거죠.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도 응원합니다. 지금 뭐 달바글로벌이라는 걸 특징주로 갖고 왔는데 자, 지금 달바글로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죠. 지금 2025년도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긴 합니다만 2025년도에 고점이 24만 원 이 수준인데 지금 5개월 동안 때리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자, 지금 이 4월 달부터 때렸어요. 4월, 5월, 6월, 7월, 8월.
자, 지금 24만 원을 5개월을 두들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위에 천장이 합판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판 아니더라도 강철이라도 계속 때리면 조금씩 균열이 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뚫려버리면은 갑자기 그 손이 어느 정도 나갈까요? 툭툭툭 치다 뚝 뚫리면 갑자기 뿅 올라가지 않나요? 맞죠? 바로 그 지금 상황 직전인 거예요. 여기를 막 두들기다가 만약 튕기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2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까지 직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바글로벌은 굉장히 중요한 윗부분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 APR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10개월선 지키면서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주가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입니다. 이 밑단에 있는 무슨 코스맥스니 한국콜마니 이런 것도 다 강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꼬마 버블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달바글로벌이 특징적으로 지금 고점 돌파를 딱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뚫리는 순간에는 추격 매수 혹은 고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불타기죠, 이른바. 이런 걸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K뷰티의 수출 확대, 수출 호조로 최근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화장품 꼬마 버블로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달바글로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서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AI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2분기 매출 1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3%나 폭발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전망치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우려를 단숨에 씻어낸 압도적 실적 발표에 시간후의 주가는 10%대 급등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팔란티어의 AI 소프트웨어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미 정부 부문 매출이 90% 늘어난 와중에 미국 내 상업 매출은 149%나 급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AI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던 시장의 우려를 숫자로 완벽히 반박했다. 실적 폭발에 힘입어 팔란티어는 올해 전체 매출 목표치를 최대 81억 6천만 달러로 전격 상향했다. 알렉스 카프 CEO는 이번 실적을 두고 저세상 수준이라 평가하며 향후 18개월간 이 강력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자신했다. 증시 변동성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레버리지입니다.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전격 분석해 드릴 거고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레버리지 이슈 때문에 정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AI 투자 열풍 뭐 이슈 때문에 뭐 빅테크가 좀 꺾이고 있는 흐름도 우리가 봤고 어쨌든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요즘 같은 증시를 살면서 보는구나. 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들이 그렇게 막 상한가까지 오르고 코스피 지수도 한 18% 정도 올랐잖아요. 아, 이런 증시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숫자를 일단 보면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지수 22% 급락했거든요. 이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제 월간 단위로 보면 27% 급락한 적이 있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3%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역대 3위 하락폭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막 급등하지 않았더라면 37% 정도 하락으로 한 달을 마무리할 뻔했는데 네. 아마 이랬으면 역대급 이제 1위 기록을 썼을 거예요. 네, 7월 한 달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산 시가총액이 뭐 하루 평균 뭐 100조 원씩 날아갔거나 막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내 시총 4위가 이제 삼성전기잖아요. 삼성전기 시총 전체가 하루 만에 증발한 뭐 이런 수준의 변동성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하니까 뭐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 효과가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 달간 15번 발동이 됐고요. 증시가 너무 폭락해서 이제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는 4번이 발동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역대 발동 횟수가 누적으로 보면 15번인데 이 중에 이제 4번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거라서 정말 이 변동성이 컸던 이제 증시였고 특히나 이제 지난달 28일, 29일 이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 보통 우리가 하루 급락하면 그 다음 날은 그래도 반등하는데 네네. 이렇게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이제 이런 변동성을 보인 거는 이제 역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런 변동성의 시작이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많이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사실 레버리지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큰 규모로 이제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2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하면 이제 2배를 레버리지를 쓴 거인 건데 이게 사실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본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할 때보다 수익이 난다면 이제 2배, 그러니까 뭐 2배를 빌렸다면 이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 그리고 우리가 뭐 CFD라는 이제 상품도 있고요. 뭐 레버리지 ETF 같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 상품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정하는 이 ETF에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몰렸고 이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제 뭐 2배로 이렇게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ETF가 현물을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고 이 매수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ETF가 오른 만큼을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또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상승률이 증폭이 되는 뭐 이런 이제 그 증폭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이제 매도 규모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급락장에서 기계적 매도 물량이 이제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게 또 연동된 지수 아니면 이제 파생 상품이 이제 추가로 매도로 이어지는 이제 악순환이 벌어졌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주가 아닌 그걸로 인한 파생된 상품들이 이 본주 주식을 흔드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가 심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레버리지 ETF로 그 외국인들이 초단타를 해서 네. 또 이게 더 변동성이 맞아요. 커진 그런 요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네. 사실 외국인들은 이제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 매매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초단타나 알고리즘 매매가 레버리지 ETF에 좀 집중이 됐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한 달 놓고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 중에 외국인 비중이 한 39%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 그러니까 거래 비중이 한 25%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도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했다. 라고 볼 수 있고 7월 20일인가에는 외국인 비중이 한 49%까지 치솟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거의 대부분 이제 고빈도 매매, 그러니까 뭐 우리가 HFT라고 부르는데 고빈도 매매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많이 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는 미리 이제 거래 규칙을 짜두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문을 하는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거래를 말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HFT 그러니까 고빈도 매매인 건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이제 앞글자를 따서 HFT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컴퓨터가 거의 막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차익을 내는 이제 거래를 네, 말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 보면 주가 호가창을 보면 매수와 매도의 호가가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호가가 5원 내려면 빠르게 사서 5원이 오르면 빠르게 팔고. 근데 이게 사람이 이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속도.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를 할 때는 뭐 데이터 센터에 뭐 전용 케이블선을 이용하고 그래서 속도를 엄청 높여서 이제 거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그런 종목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ETF를 산 뒤에 몇 초도 안 돼서 이제 주당 몇 원 먹고 파는 식으로 이제 거래를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수십만 원 거래를 하고 이러면서 수익을 키우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사실 ETF라는 거는 ETF의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담은 종목과 ETF 간의 가격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 괴리율이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 괴리율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차익을 얻는 식으로 이런 거래가 늘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분석이고요.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실후 한 달간은 롱과 숏의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많이 사면서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레버리지 ETF를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 굉장히 노출이 된 거죠. 이거 오를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한 그 포지션에 노출이 된 건데 이쪽은 노출이 됐고 이 노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수익을 챙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숏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번 7월 한 달간의 거래를 보면서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한 달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시기가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좀 남아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네. 논란도 계속 일고 있는데 네. 사실 2주 전에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예, 드렸었잖아요. 예. 그때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거는 사실 환율 문제가 좀 커졌어요. 너무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가서 투자를 할 때 뭐 세배 레버리지 ETF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테슬라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2배, 3배로 이제 수익을 추종하는 ETF들 많이 사고 이러니까 이런 자금들을 국내로 좀 들여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국내에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원래는 이제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좀 당겨서 5월달에 이제 상품을 내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마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에 이제 급등하는 시기였고 이 두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화됐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많이 없었더라면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이 이 정도의 그 영향력을 줬겠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삼전닉스 두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비중을 따져보면 한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섰던 상황이었고 이거를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있기 때문에 살짝 분산 효과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두 종목에 대해서 하필 이 두 종목이 급등하는 시기에 쏠림 현상이 심한 시기에 이제 이 레버리지 ETF가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두 종목의 주가가 더 급등락하게 되고 전체 코스피 지수도 워낙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더 출렁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 홍콩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이제 단일 종목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했었는데 네.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뭐 레버리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를 손질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좀 검토하고 있긴 한데 홍콩의 사례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좀 간과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규제에 나섰고 한 지난주 네. 금요일이었던가요? 네. 이제 시행이 되었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열기 좀 가라앉히고자 하는 규제안을 좀 내놨었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개인 투자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로 매수를 하려면 기존에 이제 1,000만 원을 예탁을 했어야 됐는데 이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 예탁금의 70%까지는 원래는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대형 증권으로도 이제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액 현금으로 이제 갖고 있어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됐고, 뭐 8월 19일부터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의 괴리율 허용 기준이 원래는 이제 3%였는데 이거를 좀 2%, 그러니까 본주하고 ETF의 가격의 차이를 2% 내로 줄여라.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페널티가 부과되는 이제 방향이고,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제 뭐 좀 늦게 시행이 되긴 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계좌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비중을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이제 총량 규제 도입도 검토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배율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2배에서 1.5배 이런 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좀 검토 중이긴 합니다. 네.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주가가 급락하면, 우리가 망하면 이걸 결국 버티지를 못하고 뭐랄까요? 이 포트폴리오 통째로 넘기는 사례가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월가를 흔들었던, 지난주 주말쯤에 이제 주 후반쯤에 발생했던 건데, 레오폴드 아센브레너가 설립한 AI 전문 헤지펀드죠.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이 펀드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 어셈브레너라는 건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네. 오픈 AI 연구원이었고 원래 이제 금융을 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2024년에 AI 스케일링에 관련해서 이제 에세이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에세이 제목이 Situational Awareness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상황 인식 정도로 이제 뭐 바꿀 수는 있을 텐데, 이 이름을 따서 펀드를 설립했고, 워낙에 오픈 AI 연구원이었으니까 AI에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오를 거라는 거는 이제 예견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종목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비중만 늘렸으면 괜찮은데, 이게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 결과는 나쁘지는 않았던 게, 올해 상반기에만 한 400%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뭐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AI 인프라 이런 관련 종목에 이제 최대 4배 레버리지로 매수 베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자기 자본만 갖고 사면 수익이 뭐 예를 들어 10%일 게 4배 레버리지를 땡겨서 하면 40%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어도비 같은, 그러니까 한때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 우리가 SaaS라고 SaaS라고 부르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종목들한테는 이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운영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래서 막 그 월가 금융계에서는 뭔가 떠오르는 스타였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듯 했던 펀드가 7월 들어서는 뭐 AI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매수 포지션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숏 포지션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자기 자본만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샀으면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돈을 빌려서 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같이 이 펀드에 돈을 빌려준 투자은행들이 마진콜,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돈을 더 넣어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손실률이 한 600%가 넘는 걸로 이제 네. 알려졌는데, 네. 그래서 대략 한 이제 16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를 헤지펀드인 시타델에 이제 이걸 매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손실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67% 정도? 이제 손실이 100%면 이제 제로가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타델에 일괄적으로 매각을 했고요. 이 강제 매각 때문에 이제 7월 한 달 동안 글로벌 반도체주가 더 떨어진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레버리지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증폭할 수 있죠.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았어라는 투자 논리가 맞더라도 마진콜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강제 매도 물량이 이제 그래도 그나마 7월 말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향후에 AI 주도주에 관련된 수급은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네. 과거에도 그런데 이렇게 레버리지 때문에 크게 좀 흔들렸던 때가 있었다면서요. 몇 번 있었죠. 예. 저희가 이제 그 금융사를 쭉 보면 네네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1998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사태였는데, 여기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만든 헤지펀드였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가격 차이가 결국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제 그 전제하에 차익 거래를 이제 했던 곳인데, 국채를 가지고 차익 거래를 했었는데, 이 국채는 그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0.2% 뭐 포인트, 0.3% 포인트 수익을 올리는데, 이거를 뭐 20배, 30배 레버리를 쓰면 수익률의 자체 규모가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19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이제 움직였고, 손실이 순식간에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바람에 펀드는 강제 청산이 되고,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제 번졌고요. 2000년에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그때는 뭐 사실 실적 안 나오는 뭐 IT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도 뭐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실체가 없으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내려가면서 거품이 꺼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거래로 주식을 샀거든요. 이때도 이제 뭐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고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은 파산하고 이런 와중에 신용 거래를 했던 분들은 이제 담보가치 하락하니까 증권사 마진콜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주식 강제 매도하게 되고 그게 또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폭락하는 사태였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주식담보대출을 너무 쉽게 내줬고 그 담보가치, 그러니까 그 주식담보대출을 또 주택저당권을 묶어서 유동화를 하고 그걸 또 이제 그 유동화해서 거기서 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한 채의 집이 수십 번 이제 증권으로 포장이 됐던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제 MBS 가치 하락하고 은행 손실로 이어지고 담보로 잡은 주택 매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리먼 브러더스는 이런 이제 그 대출 많이 내줬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게 되고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졌고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보면 2021년 아키고스 사태도 사실은 결국은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뭐 2024년에 일본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됐던 것도 사실은 엔화가 금리가 쌌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다른 데를 투자를 했던 건데 BOJ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엔키리 청산이 되면서 전 세계 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모두 레버리지가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거고 이게 사실 시대마다 레버리지의 형태는 달랐지만 작은 충격이 마진콜 뭐 혹은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고 이게 변동성대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죠. 네. 이게 특히나 빅테크들이 비투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대부분 요새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부채,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거나 이런 식으로 부채로 조달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장기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 수명 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영어로는 오프 밸런스 부채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재무제표에는 당장 반영이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이 AI 투자 때문에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AI 투자가 과도한 비추로 이어지면 이게 또 리스크로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실적은 잘 나온다라는 안도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 AI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빌린 부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올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빅테크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가 문제지 AI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 AI 관련된 기업들 실적 여전히 좋고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이제 다 봤지만 이게 너무 좋은 상황인 건 맞잖아요. 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데다가 여기에 레버리지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게 문제인 건데 뭐 결국 뭐 한국의 레버리지 ETF든 아니면 미국의 레버리지 투자권이든 지금 빅테크 AI 투자용 부채는 모든 이제 핵심은 하나. 빚으로 키운 수익은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만큼 빠르게 손실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인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앞으로 투자할 때는 사실 어떤 종목을 살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시장인가를 함께 보고 그거를 항상 유념하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레버리지 잔혹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이었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들 소식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룹주 관련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실적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63% 넘게 줄었습니다. 일단 유럽과 북미 전기차 물량이 줄어든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줬는데요.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그룹주의 구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배터리가 4대 핵심 요소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가 양극재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이걸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 에코프로 B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이 이걸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같은 기업에 납품을 하는데요. 이번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나서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분포가 굉장히 넓습니다. 가장 크게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25만 원 DS투자증권이고요. 가장 낮게는 가장 보수적으로 IM증권이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가장 보수적으로 리포트를 낸 두 가지 리포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은 115만 원 선으로 현재 낮췄습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의 중국산 배터리 채택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양극재 출하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유럽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강화될 시에 에코프로가 헝가리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IM증권은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제품 구조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ESS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도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저렴한 LEP 배터리 쪽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그렇게까지 좀 수익성을 키울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일단 하나증권은 15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흑자 지속이 될 수 있지만 감익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15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삼성증권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인도네시아 재련소 관련해서 지분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주가 하향으로 인해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삼성증권이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코스닥 3거래 연속 매수 사이드카 또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